법정에서 큰아들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 순간 순이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목숨 걸고 키운 자식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이 이렇게 잔혹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방법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이 할머니라고 불러드릴게요.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인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함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1951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혼란의 시대였죠. 아버지는 작은 논밭을 일구는 농부셨고 어머니는 마을 어귀에서 조그만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어릴 때 가장 따뜻하게 기억하는 순간은 겨울날 아궁이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던 시간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농한기에도 마을 일을 도우러 다니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가게에서 일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란 순이 할머니에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죠. 학교에서도 순이 할머니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았고 성실했지만 가정형 편상 중학교를 겨우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며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 둘 익혀나갔어요. 손님들을 대하는 법,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비결까지 몸으로 배워나갔죠. 1970년 19살이 된 순이 할머니에게 인생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상경하게 된 거예요.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식당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은 딸을 멀리 보내는 것이 걱정되셨지만 순이 할머니는 서울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서울 생활 초기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기도 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니며 공부도 계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박영호라는 청년을 만나게 된 거죠. 영호 씨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보다 3살 위였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영호 씨는 순이 할머니의 성실함과 밝은 성격에 마음을 빼앗겼고 순이 할머니는 영호 씨의 따뜻함과 진실함에 끌렸습니다. 1년간의 연애를 거쳐 1971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가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결혼 후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목공방에서 가구를 만들고 순이 할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둘이 합쳐봐야 월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라서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72년에 첫째 아들 민호가 태어났어요. 순이 할머니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반찬 가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아이를 업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힘들었지만 가족이 늘어나는 기쁨이 모든 고생을 덮어주었어요. 2년 후인 1974년에는 딸 소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막내 아들 진우까지 태어나면서 5 식구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생활은 더 팍팍해졌지만 순이 할머니와 영호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순이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어요. 영호 씨도 목공방에서 밤늦게까지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정을 나눴죠. 부부에게는 한결같은 다짐이 있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아이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이들 학용품이나 책은 절대 아끼지 않으셨어요. 순이 할머니는 아이들이 숙제할 때면 옆에서 함께 앉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1년 어느 추운 겨울날 영호 씨가 목공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영호 씨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하세요. 30살의 나이에 갑자기 홀어머니가 되었고 9살, 7살, 4살의 어린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순이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친척에게 맡기고 재혼하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영호 씨와 약속했다고 말이죠. 그날부터 순이 할머니의 진짜 투쟁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목공방은 기술이 없어서 계속할 수 없었고 반찬 가게 하나로 세 아이를 키워야 했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보낸 후에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집에 오면 숙제를 봐주고 밥을 해주고 재워준 다음에야 비로소 하루가 끝났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아파도 비가 와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힘든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끝없는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어요. 큰아들 민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딸 소라는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에, 막내 진우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홀어머니가 세 자녀를 모두 명문대에 보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순이 할머니도 그때만큼은 정말 뿌듯했다고 하세요. 남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순이 할머니의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소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며 결혼도 했어요. 진우는 IT 회사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1990년대 중반 순이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2층 단독주택을 마련한 거죠. 크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집이 생긴다는 것은 순이 할머니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순이 할머니는 1층에서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고 집도 마련했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00년대 초반 순이 할머니는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으로 몸은 많이 상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건강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가끔 자녀들이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들이 순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말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예전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곤 했죠. 처음에는 다들 바쁘게 살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호와 소라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은근히 묻는 일이 잦아졌어요. 반찬 가게 수익이 어떤지, 집값이 얼마나 오른 것 같은지, 은행에 돈은 얼마나 모여 있는지, 자녀들의 관심이 순이 할머니의 안부보다는 재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때는 설마 했죠. 2003년 봄 순이 할머니에게는 52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그 해가 순이 할머니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이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온 순이 할머니에게 곧 상상할 수도 없는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순이 할머니의 첫 번째 인생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그리고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낸 치열한 투쟁의 시간들. 이 모든 경험이 순이 할머니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마음을 열어놓게 만들기도 했죠.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순이 할머니에게 찾아온 믿을 수 없는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저도 순이 할머니에게서 직접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여주신 서류들과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평소처럼 1층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세 자녀가 모두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바빠서 한 명씩만 왔었는데 이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큰아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민호는 31세로 대기업 과장까지 승진한 상태였어요. 딸 소라는 29세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막내 진우는 26세로 IT 회사에서 인정받는 젊은 직장인이었죠. 민호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자녀들이 모실 차례라고, 어머니는 이제 정말 편히 쉬셔야 한다고 말이죠. 소라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자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반찬 가게도 정리하고 집 관리도 모두 자녀들이 맡겠다고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의 표정이 너무나 진심 어린 것 같았고, 특히 막내 진우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형과 누나의 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니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작성해온 위임장이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 순이 할머니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자녀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생 자신이 직접 관리해온 돈과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소라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어머니가 평생 자녀들을 믿고 키워주셨잖냐고 말이죠. 그 말에 순이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들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키운 자녀들이었어요. 설마 자신을 속일 리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순이 할머니는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자녀들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았어요. 자녀들은 정말 기뻐했고 순이 할머니에게 맛있는 저녁까지 사주며 효심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 서명 후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순이 할머니의 금고 관리였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모든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어요. 대신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죠.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약속대로 생활비도 나왔고 자녀들도 가끔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선 순이 할머니가 반찬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요청하면 자녀들은 어머니가 이제 그만 쉬셔야 한다며 돌려보냈어요. 가게 임대료는 누가 내는지도 모르게 처리되고 있었고 순이 할머니는 점점 자신의 일에서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은행에서 일어났어요. 순이 할머니가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순이 할머니의 계좌는 그대로 있었지만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런 큰 돈을 인출한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니 며칠에 걸쳐 여러 차례 ATM에서 인출되고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순이 할머니는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어머니가 걱정할 필요 없다며 더 좋은 조건의 은행으로 옮긴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2004년 초가 되자 더욱 심각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반찬 가게에 어느 날 갑자기 임대문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민호가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였죠. 순이 할머니가 급히 민호에게 전화했더니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정말 쉬셔야 한다고, 가게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이죠. 하지만 순이 할머니에게는 그 반찬 가게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터전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갑자기 그것을 잃게 되니 허전함과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소 단골이었던 고객들이 순이 할머니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와서 사장님이 이제 장사를 그만두시고 편히 쉰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이죠. 소라가 이미 주변에 어머니의 은퇴 소식을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된 순이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과는 전혀 상의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재봉이를 가끔 맡아주던 단골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순이 할머니에게 따님이 할머니의 손목이 아프셔서 재봉이를 못 하신다고 하던데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손목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소라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뭔가 계획적으로 자신의 활동 영역을 차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2004년 3월 순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직접 은행을 찾아갔어요. 자신의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 명의의 모든 예금이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말 그대로 한 푼도 남김없이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순이 할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제야 순이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노리고 위임장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순이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뜻에서 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2004년 5월 순이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집이 너무 낡았다는 것이었어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께는 관리하기 편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유일한 집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순이 할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민호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큰 집을 관리할 수 없다고 자녀들이 결정한 일이니까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이죠. 지금까지 자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로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헌신한 자녀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잔혹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위임장 서명부터 시작해서 계좌 해지, 가게 정리, 그리고 이제 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이 할머니에게 닥친 첫 번째 배신의 실체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치밀하고 계획적인 재산 탈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순이 할머니에게는 더욱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내용이에요. 저도 순이 할머니에게서 이 부분을 들을 때는 중간중간 말문이 막혔거든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004년 5월 순이 할머니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위임장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죠. 변호사는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증받은 위임장을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미 재산 이전이 완료된 상태라면 더욱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위임장에 따라 진행된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였죠. 순이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스스로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순이 할머니에게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가족 간의 문제는 법적 다툼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죠. 순이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법마저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이 할머니는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항의를 들은 후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이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순이 할머니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순이 할머니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순이 씨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면서요.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소라가 동네에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순이 할머니가 자신은 멀쩡하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반박 자체를 치매 환자의 증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부인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죠. 2004년 6월 어느 날 순이 할머니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자녀분들이 걱정되어서 자신을 불렀다며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거부했지만 민호와 소라가 함께 와서 강권했어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펄쩍 뛰었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어떻게 치매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의사와 자녀들 사이에는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매라는 진단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2004년 7월 순이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민호와 소라가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잠시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입원 동의서, 심지어 구급차까지 대기하고 있었죠. 순이 할머니가 아프지 않다고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항의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지만 순이 할머니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순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대했고 그녀의 항의는 모두 병증의 일부로 여겨졌어요. 요양병원에서의 첫날 밤 순이 할머니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왜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순이 할머니의 집이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요양병원 직원이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순이 할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제야 순이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자녀들이 자신을 요양병원에 가둔 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어야 했고 외출이나 외부 연락은 금지되었습니다. 가끔 면회를 오는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효자, 효녀인 척했지만 순이 할머니에게는 냉정했어요. 특히 민호는 어머니에게 여기서 편히 쉬라고 바깥 세상은 어머니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때마다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이 키운 자식이 이렇게 냉혹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양병원에 온 지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순이 할머니는 전략을 바꿨어요. 더 이상 항의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종적인 노인인 척하기 시작한 거죠. 직원들에게는 고분고분하게 굴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직원들의 경계심이 누그러졌고 특히 젊은 간호사 유미나는 순이 할머니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유미나는 20대 후반의 성실한 간호사였는데 순이 할머니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미나가 순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분들과는 뭔가 달라 보인다고, 정말 치매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유미나에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유미나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순이 할머니의 일관된 기억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보고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미나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유미나는 용기를 내어 순이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요양병원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죠. 그래도 유미나는 틈틈이 순이 할머니에게 외부 소식을 전해주고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2005년이 지나고 2006년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갇혀 있었고 자녀들은 가끔 의무적인 면회만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초 요양병원에 변화가 생겼어요. 새로운 병원장이 부임하게 된 거죠. 새 병원장은 환자들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미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새 병원장에게 순이 할머니의 상황을 보고했고 병원장은 직접 순이 할머니를 면담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자신의 과거, 자녀들의 배신, 그리고 억울하게 요양병원에 갇히게 된 경위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장은 순이 할머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치매가 아니라고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기억력도 또래 평균 이상이라고 했어요. 병원장의 진단은 명확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처음부터 요양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퇴원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어요. 입원 당시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고 자녀들은 쉽게 승낙하지 않았거든요. 병원장은 여러 차례 자녀들과 면담을 가졌고 마침내 2007년 11월에 순이 할머니의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요양병원 문을 나서는 순이 할머니의 심정은 복잡했어요. 자유를 되찾은 기쁨도 있었지만 그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더 컸거든요. 56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으로 나온 순이 할머니에게는 이제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자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일이었죠. 유미나는 순이 할머니와 작별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분명히 이겨내실 거라고 말했어요. 요양병원을 나오는 길에 순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순이 할머니가 견뎌낸 3년 4개월간의 감금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펼쳐질 정의를 위한 싸움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이 할머니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 이야기예요. 3년 4개월 만에 요양원에서 나온 순이 할머니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거든요. 요양원 문을 나선 순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집이 있던 곳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순이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유일한 집이 정말로 사라져버린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순이 할머니를 본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순이 씨 아니냐고 돌아가셨다고 들었다고 말이죠. 그제야 순이 할머니는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56세의 나이에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하나뿐이었어요. 이 자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날부터 체계적인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자녀들 각각을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건 막내 진우였어요. 진우가 가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우는 강남의 한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순이 할머니를 본 진우는 혼이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진우는 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진우의 고백에 따르면 모든 계획은 큰형 민호가 주도했다고 했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조사한 후 소라와 함께 위임장 작전을 세웠다는 거였죠. 진우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형과 누나의 압박에 못 이겨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형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 진단서를 받아놨다고, 그리고 요양원에 보낸 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소문을 냈다고 털어놓았어요. 진우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특히 어머니의 집을 팔 때는 정말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형과 누나에게 맞서겠다고 말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진우의 진심을 느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진우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이 할머니는 딸 소라를 찾아갔어요. 소라는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본 소라의 반응은 진우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퇴원해도 괜찮은 거냐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위험하다고 했어요. 소라는 여전히 어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어머니 혼자서는 재산 관리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소라의 뻔뻔함에 경악했어요. 자신을 3년 넘게 요양원에 가둬놓고도 태연하게 변명하는 딸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순이 할머니가 자신은 치매가 아니라고 병원에서도 확인해줬다고 말했지만 소라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다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바깥 세상은 어머니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날 소라와의 대화를 통해 딸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돈 앞에서 모든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순이 할머니는 큰아들 민호를 찾아갔어요. 민호는 여의도의 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의 주모자인 민호와의 대면이 가장 중요했죠. 민호를 만난 순이 할머니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엄마한테 한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민호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냐고? 자신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그 순간 순이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거든요. 순이 할머니가 자신이 민호를 낳고 키운 엄마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어요.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라며 경비실에 신고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날 민호의 차가운 반응을 보며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의 도움으로 순이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어요. 최영민이라는 40대 변호사였는데 노인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에서 순이 할머니의 의료 기록을 확보했어요. 새 병원장이 작성한 정상 판정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또한 위임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사무소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우의 증언이었어요. 진우는 양심 선언을 하며 형과 누나의 범죄 계획을 상세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2008년 3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민호와 소라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과 함께 사기, 감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민호와 소라는 여전히 어머니의 치매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병원의 정밀검사 결과와 진우의 증언이 나오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진우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형과 누나가 어머니를 속여서 위임장을 받아낸 것이 맞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정상인 줄 알면서도 치매라고 거짓 진단을 받아 요양원에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민호와 소라의 범죄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빼앗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가 명확해졌어요. 2008년 여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호와 소라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민호는 사기와 감금 혐의로 징역 3년, 소라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이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어요. 하지만 민호와 소라는 항소했고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2008년 겨울 2심 재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추가로 인정되었어요. 결국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호는 징역 3년 실형, 소라는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고 순이 할머니는 모든 재산과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이 할머니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이 싸움을 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돈과 집은 되찾았지만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었거든요. 민호와 소라는 감옥에 갔고 진우만이 어머니 곁에 남았지만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진우는 그날 이후 어머니께 더욱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다고 평생 어머니를 모시며 속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진우의 진심을 느꼈지만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우만큼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이 할머니의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이 할머니가 벌인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법정에서 벌인 치열한 투쟁이었죠. 비록 두 자녀는 잃었지만 순이 할머니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이 할머니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들려드릴 차례예요. 법정에서 승리한 후 순이 할머니에게 찾아온 것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2009년 2월 순이 할머니는 되찾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재산도 되찾았고 정의도 실현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것뿐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은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민호와 소라는 감옥에 있었고 두 사람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어요. 손자, 손녀들과도 만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우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죠. 진우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순이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순이 할머니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2009년 가을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그 할머니는 이정숙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순이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며칠 연속 공원에서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도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들이 할머니의 적금을 몰래 해지해서 사업 자금으로 썼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순이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말이죠. 순이 할머니는 이정숙 할머니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했는지, 어떤 증거들이 중요한지,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후 이정숙 할머니가 찾아와 말했어요. 순이 씨 덕분에 변호사를 만났다고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순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부터 순이 할머니는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자녀들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거나 학대받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이 집 명의를 바꾼 후 요양원으로 보내버렸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딸이 할머니의 연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 일이니까 참아야 하지라며 체념하고 계셨어요. 법적 대응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순이 할머니는 이런 분들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자신처럼 끝까지 싸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정보 부족과 체념 때문에 포기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2010년 봄, 순이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도와주는 모임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진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존엄한 노년의 삶이라는 이름의 작은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원에서 만난 몇 분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임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믿을 만한 변호사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박정호 할아버지 경우였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 후 며느리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참다 못해 모임에 오셨던 거예요. 순이 할머니가 도와드린 결과 박 할아버지는 법정에서 승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순이 씨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다고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모임이 커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되었어요. 2012년에는 한 신문에서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고 2015년에는 노인 인권에 관한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개인적인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진우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모임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도와드리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기도 했죠. 진우의 진심 어린 노력에 순이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8년 어느 날 순이 할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민호가 출소 후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순이 할머니에게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었어요. 모임을 통해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소라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순이 할머니는 만나지 않았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거든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임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순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우의 도움으로 온라인 상담을 시작했고 전화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도왔습니다. 지금 순이 할머니는 72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매일 새로운 분들을 도우며 보람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후회하는 일이 있으시냐고 말이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후회는 없다고 했어요. 물론 두 자녀를 잃은 것은 슬프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고 말이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자신의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배신이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존엄성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다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지켜낸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이 할머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나 착취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말이죠.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순이 할머니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계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순이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순이 할머니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